이봐, 너는 코가 없어. 아니면 뇌가 없는 거야? 이 역겨운 냄새가 현관을 뚫고 안방까지 들어오잖아. 당장 무릎 꿇고 손으로 싹싹 긁어 담으란 말이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 지상작전 사령부 고위 장성들이 거주하는 이 폐쇄적이고 거만한 복도에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상작전 사령부 인사처장 서진혁 준장의 아내 도숙자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한 손으로는 코를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앞에 여군을 향해 삿대질을 퍼부었습니다. 도숙자의 발치에는 배달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긴 종량제 봉투가 흉측하게 터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방치되어 부패한 마라탕의 붉은 기름과 정체 모를 국물이 대리석 바닥을 지저분하게 적시며 지독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 오물 앞에 지상작전 사령부 소속 민정아 하사가 단정한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용인의 선봉부대를 상징하는 자부심 넘치는 마크가 붙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마크 위로 도숙자의 비릿한 갈에 섞인 조롱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늘 야외 전술 훈련 결산 보고가 늦어져서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바로 깨끗하게 치우겠습니다. 민정아 하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무릎을 굽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숙자는 자신의 명품 슬리퍼를 신은 발로 쓰레기 더미를 툭 차며 민정아의 전투복 바지에 오물을 튀겼습니다. 치우는 건 당연한 거고, 너 지금 내 신발에 국물 튀긴 거 안 보여? 이게 내까지 게 평생 벌어도 못 사는 한정판이야. 어디서 감히 장군 사모님이 부르는데 훈련 핑계를 대? 군인이면 시간 엄수가 생명이라며? 너는 군인 정신이 아니라 그냥 정신머리가 나간 거야. 도숙자의 눈은 탐욕과 오만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민정아가 장갑을 끼려 하자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갑 끼지 마. 맨손으로 해. 그래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손끝으로 느끼지 않겠어? 어머, 얘 좀 봐. 지금 나보고 그 더러운 걸 치우라고 주방까지 다시 들어가서 비닐장갑을 가져오라는 거야? 내가 비위가 약해서 그 냄새 맡으면 헛구역질이 올라온다니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냥 손 씻으면 되잖아. 민정아 하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은 소중한 전투복이 도숙자의 갑질 아래 유흥업소의 암치마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작전 사령부라는 좁고 폐쇄적인 사회에서 인사권을 쥔 서준장의 아내는 곧 법이었습니다. 민정아는 천천히 쪼그리고 앉아 차갑고 미끈거리는 오물 속으로 맨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썩은 달걀 냄새와 시큼한 마라탕 기름이 손가락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가 손등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민정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게 돌아가고 있는 녹음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모욕의 시간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고 언젠가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도숙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노예를 부리는 중세의 귀족이라도 된 양팔짱을 끼고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기 구석에 국물 남았잖아. 갉아먹지는 못할 망정 싹싹 닦아야지. 우리 남편이 냄새에 얼마나 민감한데. 너 같은 고아 출신들은 원래 이렇게 눈치가 없어. 하긴 부모가 일찍 죽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우리 남편이 너 같은 애 거둬서 군인 만들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고아. 그 단어가 민정아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로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훌륭한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숙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부모님의 부재는 그저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민정아의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당장이라도 눈앞에 오만한 여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민정아가 나지막이 내뱉자 도숙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나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게 정말 미쳤나 봐. 너 내일 우리 민준이 학교 녹색 어머니회 당번인 거 잊지 마. 아침 7시 반까지 정문 앞으로 와. 군복 입고 오면 애기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똑바로 다려입고 오란 말이야. 꾀죄죄하게 와서 내 얼굴 망신시키면 그날로 내군 생활은 끝인 줄 알아. 도숙자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도의 센서등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민정아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에서는 진동하는 악취가 났고 무릎 굽힌 다리는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물이 묻은 손을 들어 올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어깨에 달린 하사계급장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들이 짓밟은 것은 저의 인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입니다. 반드시 제 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민정아는 쓰레기 봉투를 거칠게 묶었습니다. 봉투가 팽팽하게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치 그녀가 억눌러온 인내심의 한계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 타일 위에 남은 핏빛 마라탕 자국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학교 정문에서 시작될 또 다른 모욕이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임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용인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지상작전 사령부 본청 건물의 불빛이 멀리서 번뜩였습니다. 민정아는 자신의 숙소로 향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정아야, 삼촌이다. 이번 주말에 용인으로 갈 테니 맛있는 거 먹자. 육군 참모총장 권태호 대장.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에 서 있는 그가 자신의 조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상작전 사령부의 하늘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정아는 메시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권력에 기대어 복수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법과 정의 그리고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통해 도숙자와 서진혁 준장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아는 도숙자가 시킨 대로 칼같이 다려진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녹색 어머니회라고 적힌 형광조끼를 덧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가 장군 3호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위해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이 비상식적인 광경이야말로 저들의 목을 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정아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뒤섞인 그곳에서 그녀는 노란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도숙자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아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서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어제 묻었던 마라탕 기름기가 완벽히 지워지지 않아 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낙인과도 같았고 동시에 복수의 이정표와도 같았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은 전투복을 입고 녹색 조끼를 걸친 그녀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군인이야? 왜 여기서 깃발 들고 있어? 쉿, 조용히 해. 누구 집에서 부리는 사람인가 보지. 학부모들의 무심한 대화가 민정아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깃발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차야 할 군복이 한 여자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한 현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기계적으로 깃발을 내리며 아이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때 도숙자의 아들 민준이가 차에서 내려 민정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군인에 대한 존경심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엄마가 부리는 하찮은 존재에 대한 멸시만이 가득했습니다. 야, 군인 아줌마. 우리 엄마가 깃발 똑바로 들라고 했지? 나 지나갈 때까지 차 다 막아.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숙자가 집에서 민정아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정아는 아이를 향해 애써 미소 지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도착할 강지후 소령을 기다렸습니다. 군 법무관이자 자신의 조력자인 그가 이 현장을 목격하는 순간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민정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상작전 사령부 방향에서 낮은 헬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삼촌 권태호 대장의 분노가 용인 땅을 뒤흔들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깃발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정지 신호가 아니라 오만한 자들을 향한 처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소란스러운 등굣길이 마무리될 무렵 민정아 하사의 눈앞에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숙자의 아들 민준이가 교문 안으로 사라지며 던진 조롱 섞인 말들은 민정아의 가슴에 깊은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정작 무너뜨릴 뻔한 것은 아이의 무례함이 아니라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의 시선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려궂은 표정으로 걸어오는 남자, 지상작전 사령부 법무실 소속 강지후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민정아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으며 부모님을 여인 민정아에게는 친오빠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강소령은 민정아의 어깨에 걸린 녹색 조끼와 손에 들린 노란 깃발, 그리고 칼같이 다려진 전투복 소매에 묻은 옅은 붉은 얼룩을 번갈아 보며 주먹을 떨었습니다. 정아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일과 시간에 군복을 입고 민간인 봉사를 하고 있어? 이게 도대체 누구 짓이야? 강소령의 고함에 주변 학부모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민정아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아니 강소령님.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부대 근처에요. 보는 눈이 많습니다. 보는 눈이 무서운 놈들이 이런 짓을 시켜? 내가 왜 장군 사모의 뒷수발을 들고 있느냐고 묻잖아. 내 아버지가 민중령님이 너 이러라고 그 아까운 목숨 바쳐가며 군인길 열어준 줄 알아? 강소령의 질책은 민정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민정아의 아버지 민준호 중령은 전방부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지휘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에 병을 얻어 얼마 뒤를 따랐습니다. 홀로 남겨진 민정아에게 군복은 부모님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고 국가에 대한 충성은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한 여자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노예로 전락해 있는 모습에 강소령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민정아는 강소령을 차 안으로 밀어넣듯 태우고 자신도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저 바보 아니에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어제 그 여자가 저한테 했던 말들, 그리고 그동안 시켰던 온갖 사적인 심부름들 여기 다 들어있어요. 도숙자 사모님 그리고 그걸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긴 서진혁 준장님까지. 저 제 손으로 끝장낼 거예요. 강소령은 민정아가 건넨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도숙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같은 고아 출신들은 원래 이렇게 눈치가 없어. 부모가 일찍 죽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악마 같은 말들에 강소령은 핸들을 쾅 내리쳤습니다.
경적 소리가 차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고아. 감히 누구 앞에서 고아라는 말을 함부로 놀려. 육군 참모총장 권태호 대장의 하나뿐인 조카한테 고아라고. 이 여자가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오빠 삼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임관할 때 삼촌이랑 약속했잖아요. 백 없고 배경 없는 민정아로 당당하게 인정받겠다고요. 여기서 삼촌 힘 빌리면 저는 영원히 낙하산이라는 꼬리표를 못 대요.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군법대로 원칙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민정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강소령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신 민정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내가 돕겠다. 하지만 이건 알아둬라. 이건 단순히 내 개인의 복수가 아니야. 군대라는 신성한 조직을 사유화하고 부하를 노예처럼 부리는 저 부패한 권력을 도려내는 수술이다. 법무관으로서 내 직을 걸고 너와 함께하겠다. 민정아는 강소령의 도움을 받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아침보다 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인사처장실 앞에는 이미 민정아 하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도숙자가 남편 서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정아가 봉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서진혁 준장은 집무실에서 민정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민정아의 이름이 적힌 징계 의결 요구서를 올려놓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하사, 자네 참 대단하더군. 장군 사모의 배려를 무시하고 일과 시간에 어딜 다녀온 거야? 사모님이 자네 자원봉사 점수 챙겨주려고 일부러 귀한 시간 내준 건데 그걸 하극상으로 갚아? 처장님, 군인 복무 규율 어디에도 장군 가족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임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한 업무 복귀를 한 것이지 이탈한 것이 아닙니다. 민정아의 당당한 태도에 서준장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세라믹 조각들이 민정아의 전투화 근처로 튀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너 같은 흙수저 하사가 우리 집안이랑 인연 맺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몰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너는 이 바닥에서 매장이야. 군복 벗고 나가서 평생 음식물 쓰레기나 치우며 살고 싶어? 서준장은 민정아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위협했습니다. 그의 숨결에서는 권력에 취한 악취가 났습니다. 하지만 민정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서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습니다. 처장님과 사모님의 사적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임관한 것이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든 무엇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졌을 때 처장님께서 지셔야 할 책임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준장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실? 여기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진실은 곧 내 말이다. 감찰 장교 불러. 당장 민정아 하사를 독방에 구금하고 조사를 시작해. 죄목은 명령 불복종 및 상관 모욕이다. 민정아는 헌병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료 부사관들은 그녀의 눈을 피하거나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당한 구금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가장 큰 악재가 될 것임을. 같은 시각 강지후 소령은 육군본부에 있는 권태호 총장에게 보고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아가 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인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소령은 민정아가 그동안 기록해온 다이어리의 사본과 녹취 파일을 보안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지상작전 사령부 내 심각한 인권 침해 및 권력 남용 보고였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강소령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삼촌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 이내 땅을 울리는 듯한 권태호 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소령, 지금 당장 정화를 구금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지상작전 사령부 헌병대 구치소입니다. 서준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서진혁, 그놈이 제정신이 아니군. 내 형님의 딸을, 내 조카를 감옥에 가뒀단 말이지. 알았다. 자네는 거기서 정화 곁을 지켜라. 내가 지금 용인으로 간다. 권 총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러 지상작전 사령부로의 긴급 출동을 명령했습니다. 헬기 준비해. 그리고 지작사 사령관에게 연락해. 오늘 부대 전체 검열이다. 단 한 놈도 영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용인시 처인구의 하늘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작전 사령부 연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안개를 가르며 사성 장군의 헬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하사는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앉아 벽에 비친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심판의 서막을 느끼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의 오만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구치소의 철문 너머로 헌병들의 다급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서진혁 준장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 소리가 용인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지상작전 사령부 상공은 평소와 다른 기류로 가득 찼습니다. 구름을 뚫고 들려오는 거대한 기계음은 단순한 훈련용 헬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지를 진동시키고 공기를 찢어발기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전용 헬기가 내뿜는 위험이었습니다. 지상작전 사령부 연병장에서 일과를 수행하던 장병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악했습니다. 헬기 동체에 선명하게 박힌 4개의 하얀 별 사성 장군의 성판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성, 총장님 방문입니다. 전원 기립, 위병소와 본청 건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상작전 사령관을 포함한 고위 장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헬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하자 육군 헌병대 소속 특수경호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권태호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정복 어깨에 박힌 4개의 별은 마치 심판의 눈동자처럼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권 총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사령관의 경례조차 받지 않은 채 곧장 본청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군화 소리는 복도마다 묵직한 파열음을 내며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혁 준장, 지금 어디 있나? 권 총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사령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인사처장실에서 징계위원회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무슨 일로 이토록 급하게 오셨는지. 징계위원회? 그래, 아주 중요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겠군. 안내해. 같은 시각 인사처장실 옆 소회의실에서는 서진혁 준장과 그의 아내 도숙자가 거만하게 앉아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도숙자는 남편이 마련해준 장군 전용 차를 마시며 구치소에 갇힌 민정아 하사를 떠올리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 고아년 말이야. 이번 기회에 아예 군대 근처에도 못 오게 밟아버려요. 감히 장군 사모님한테 대들고 도망을 쳐? 그런 애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쓰레기나 치우며 살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서 준장은 흐뭇한 듯 아내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이미 명령 불복종으로 엮어놨어. 오늘 오후면 불명예 저녁이야. 쥐뿔도 없는 게 고집만 세서는.
누가 뒤를 봐줄 사람도 없는 고아 주제에 어디서 감히.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이 열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벽에 부딪혔고 그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준장과 도숙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육군 참모총장 권태호 대장이었습니다. 총장님, 이 여기까지 어찌. 서준장은 사색이 되어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도숙자 역시 남편이 저토록 비굴하게 구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당황하며 주춤거렸습니다. 권 총장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헌병들이 회의실을 포위했습니다. 서진혁 준장, 자네가 지금 징계하려는 하사의 이름이 뭔가? 그게 민정아 하사라고 아주 질이 나쁜 고아 출신 하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고아? 권 총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화산과 같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서준장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권 총장과 민정아의 아버지 민준호 중령,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민정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형님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 아이를 내게 부탁하며 눈을 감았을 때 나는 맹세했다. 이 아이만은 가장 당당한 군인으로 키우겠다고. 그런데 자네 부부가 감히 내 조카를, 내 핏줄을 식모로 부리고 쓰레기를 뒤지게 해.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준장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도숙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조카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애는 분명히 백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고아라서 무시했나? 백이 없어서 짓밟았나? 군복은 국민을 지키라고 입혀준 것이지 자네 부부의 오만함을 채우라고 준 화려한 예복이 아니다. 권 총장의 호통에 회의실 유리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즉시 헌병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민정아 하사를 이리로 데려와라. 그리고 서진혁 준장, 지휘와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 자네와 자네 부인이 저지른 모든 악행은 군 검찰이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칠 것이다. 잠시 후 헌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민정아 하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오물이 묻은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권 총장은 조카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성들이 보는 앞에서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아야, 미안하다. 삼촌이 너무 늦었구나. 참아왔던 눈물이 민정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삼촌의 품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무릎을 꿇고 있는 서준장과 도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숙자는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민정아의 발치로 기어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민 하사님, 아니 정아 양. 내가 미쳤었나 봐요. 내가 정말 몰랐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민준이를 봐서라도. 민정아는 차갑게 도숙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모님, 아니 도숙자 씨. 저에게 고아라고 하셨죠? 백 없으면 당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게 제 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시했던 제 부모님은 지금 당신이 무릎 꿇고 있는 이 총장님보다 더 훌륭하신 군인이셨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한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그날 오후 지상작전 사령부에는 유례없는 숙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권 총장은 직접 사령부 대강당에 모든 부사관과 장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서준장과 도숙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계급장이 떼어지는 순간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통쾌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별 하나를 떼어낸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부하를 노예처럼 여기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단될 것이다. 권 총장의 선언은 용인 전역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 준장은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되었고 도숙자는 민간 검찰로 넘겨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민정아 하사는 다시 연병장에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하사가 아닌 공로를 인정받은 중사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용인의 맑은 하늘 위로 부모님의 미소가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어 어둠을 밝히는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눈부신 선봉의 별이었습니다.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 대강당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얼어붙을 듯 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부대의 인사권을 쥐고 호령하던 서진혁 준장과 그의 아내 도숙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 준장의 정복 어깨에 달린 준장 계급장은 이미 헌병들에 의해 반쯤 뜯겨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권태호 육군 참모총장은 그들 앞에 서서 분노를 억누르는 낮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진혁 준장, 귀관은 군인사법 제60조 직권남용 및 부하에 대한 가혹행위 방조,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시간부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한다. 또한 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 조치하며 계급은 2등병으로 강등한다.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장병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장군이 2등병으로 강등되는 유례없는 사태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도숙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제 남편이 이 나라를 위해 일한 세월이 얼마인데 고작 하사 한 명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도숙자의 외침에 권 총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도숙자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고작 하사 한 명이라고 했나? 귀하가 짓밟은 것은 하사 한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다. 귀하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 속에 파묻힌 것은 민정아 하사의 인격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의 자부심이었다. 귀하가 누린 그 화려한 관사와 의전은 모두 국민의 혈세이며 그 안에서 부하를 노예처럼 부린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권 총장은 즉시 헌병대장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끌어내게 했습니다. 끌려나가는 서준장의 뒷모습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연금조차 박탈당하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할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민정아 하사는 강당 구석에서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강지후 소령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 소령은 민정아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정아야, 이제 끝났다. 저들이 흘린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미련일 뿐이야. 너는 승리했다. 오빠, 복수가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제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셨던 이 군복의 가치였어요. 이제야 조금은 부모님 뵐 면목이 서는 것 같아요. 민정아는 강당을 빠져나와 용인 처인구의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지상작전 사령부의 연병장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사관들은 민정아를 향해 경례를 건넸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존경과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 총장은 조카인 민정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사성 장군의 위엄을 내려놓고 인자한 삼촌의 모습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아야, 고생 많았다. 이제 삼촌이 너를 육군본부로 불러들이려 한다. 거기서 좀 더 편하게 군 생활을 이어가거라. 하지만 민정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삼촌.
저는 여기 용인 선봉부대에 남겠습니다. 제가 겪은 부조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전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들을 돕고 군대의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권 총장은 조카의 굳건한 의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정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민정아는 그날부로 중사로 특진하며 지상작전 사령부 내 인권 상담관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사로 임관한 민정아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용인시 처인구 부대 인근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갑질과 가혹행위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교들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던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하나둘씩 민정아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사님, 사실 저희 대대장님 사모님께서도 매주 주말마다 병사들을 불러 관사 텃밭을 가꾸게 하십니다. 민중사님, 부식 차량 운전병인데 상사님 개인 심부름으로 마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제보는 쏟아졌고 민정아는 강지후 소령과 협력하여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강소령은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며 민정아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부당한 권력에 맞설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작은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 강소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너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괜찮아요, 오빠. 제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누군가는 오늘 밤 편하게 잠들 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군인이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민정아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강소령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민정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너는 정말 내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민중령님도 항상 부하들을 먼저 챙기셨지. 하지만 정아야, 너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 내가 행복해야 내가 지키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전우애를 넘어선 오랜 세월 쌓아온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아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도숙자의 추종자들과 서준장에게 줄을 댔던 일부 세력이 민정아를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커뮤니티에는 총장 조카라는 배경을 이용해 군기를 어지럽힌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민정아의 숙소 근처에 수상한 인물들이 나타나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민정아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현장을 누볐습니다. 용인 일대의 군 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벌였고 지상작전 사령관에게 직접 건의하여 장성 가족의 부적절한 부대 자원 동원 금지 지침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민중사가 떴다는 말만 들어도 갑질을 일삼던 장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민정아가 선봉의 수호천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민정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조카가 아닌 그 자체로 빛나는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용인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민정아 중사와 강지후 소령은 지상작전 사령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섰습니다. 부대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정아야, 이제 곧 군 인권보호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한다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일궈낸 변화가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 퍼지고 있어. 강소령이 감격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민정아는 서준장 부부에게 받아낸 위자료와 자신의 월급을 모아 별빛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부조리한 명령에 고통받는 군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전부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민정아는 강소령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강소령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야, 이 반지는 내 아버지가 어머니께 청혼하실 때 드렸던 반지와 비슷한 모양으로 주문 제작한 거야.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 내가 훈련소에서 힘들게 구르던 시절부터 내 마음은 한결같았어. 이제는 내 곁에서 삼촌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너를 지켜주고 싶다. 강소령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정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반지의 안쪽에는 영원한 선봉의 파트너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군대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알아.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겠다는 거야. 내가 지치면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길을 잃으면 내가 내 나침반이 되어줄게. 우리 같이 걷자. 민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소령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별빛 아래 길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도숙자는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며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민정아 하사의 처지가 되어 죄수들 사이에서 갖은 구박을 당하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정아 중사는 다음 날 아침 다시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위병소를 통과했습니다. 그녀를 향해 격리하는 병사들의 구호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봉, 충성. 민정아는 환하게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든든한 전우들, 그리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심장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용인의 선봉부대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의 바람은 이제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별빛 재단은 출범과 동시에 전군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민정아 중사가 서준장 부부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며 얻어낸 배상금은 고통받는 장병들을 위한 법률 지원 기금으로 쓰였고, 이는 군 내부의 부조리에 신음하던 이들에게 거대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질수록 그 이면의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재단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과거의 악습을 권력으로 누려온 일부 고위 장성들과 기득권 세력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정아 중사가 참모총장의 조카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역공을 펼쳤습니다. 국방부 근처의 한 밀실에서는 민정아를 견제하기 위한 은밀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의 친인척이 군 내부에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조직을 흔드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조직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언론에 군내 사조직 결성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중사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목하에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포섭하여 인사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용인 부대 전체를 넘어 육군본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민정아는 다시 한번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정아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국방부 감찰단의 소환 통보서를 발견했습니다. 재단의 회계 내역과 제보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제보자 명단이 공개된다면 민정아를 믿고 용기를 냈던 수많은 병사와 부사관들이 가해자들의 보복에 노출될 것이 뻔했습니다. 민정아는 강지후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강 소령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저들은 지금 너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어. 총장님께 폐가 될까봐 내가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변화는 물거품이 돼. 알아요, 오빠. 명단은 절대 넘길 수 없어요. 그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약속이니까요. 제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지킬 거예요. 민정아는 직접 국방부 감찰단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으며 용인 선봉부대의 기상이 서려 있었습니다. 별빛 재단은 사조직이 아닙니다. 부당한 명령에 눈물 흘리는 전우들의 손을 잡아주는 쉼터입니다. 저의 배경이 총장님의 조카라는 점이 비난의 대상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진짜 주범은 제보자가 아니라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부패한 권력자들입니다. 민정아의 진심 어린 호소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감찰단은 민정아를 직무 정지시키고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민정아에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과거에 민정아에게 도움을 받았던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자신들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공개 지지 선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부대 정문 앞에는 수많은 전역 병사와 현역 부사관들이 모여 우리가 민정하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갑질의 고통과 민정아가 전해준 희망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것은 총장의 권력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론이 반전되자 권태호 참모총장도 마침내 침묵을 깨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조카인 민정아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직접 지휘봉을 휘둘렀습니다. 권 총장은 지상작전 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감찰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민정아를 음해하려 했던 세력들이 서진혁 준장의 과거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 준장은 교도소 안에서도 자신의 수하들을 움직여 민정아를 괴롭히려 했으나 그 꼬리가 밟힌 것이었습니다. 강지후 소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서 준장의 추가 뇌물 수수 증거와 여론 조작모의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부대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민정아를 멀리하던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고 병사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민정아는 직무 정지에서 해제되어 다시 재단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정아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용인 부대의 각 대대를 직접 돌며 강연을 펼쳤습니다. 계급은 책임의 크기이지 지배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대한민국 육군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민정아의 강연은 장병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과거 도숙자의 아들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던 그 초등학교 앞에서도 그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녀를 용인의 영웅이라 부르며 반겼습니다. 한편 강지후 소령과 민정아 중사의 사랑도 결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고난을 겪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강 소령은 중령으로 진급하며 법무병과의 핵심 인재로 거듭났고 민정아는 그 곁에서 군의 양심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느 봄날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벚꽃길을 걷던 강소령이 민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이제는 우리가 꿈꾸던 군대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모진 바람을 다 견뎌준 덕분이야. 아니에요, 오빠. 오빠가 제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꺾였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이 길을 후배들이 편안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할지 모르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한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서진혁 준장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근처의 군사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서 준장은 예전에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숙자 역시 구치소 생활의 고단함에 찌들어 생기를 잃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서진혁은 고위 장성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부하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장병을 음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도숙자는 군의 공적인 자원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여겨 인격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서 준장에게는 징역 8년이, 도숙자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 장병들을 위한 기금으로 환수되었습니다. 판결봉이 3번 울리는 소리는 대한민국 군대의 부패한 한 장이 마감되었음을 알리는 조종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정아 중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권태호 총장과 강지후 소령, 그리고 수많은 동료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권 총장은 조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아야, 고맙다. 내가 이 삼촌보다 더 큰 일을 해냈구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삼촌,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군복이 주는 무게는 계급장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삶의 무게라는 것을요. 일주일 뒤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 연병장에서는 대규모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민정아 중사는 군의 인권 향상과 부조리 척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 오른 민정아는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선봉, 충성. 그녀의 구호는 용인의 산천을 뒤흔들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아 하사도 총장의 조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대한민국 군대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별이 되었습니다. 민정아는 단상을 내려와 강지후 소령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앞으로 함께 걸어갈 찬란한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인의 하늘 위로 흩날리는 꽃잎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포와 같았습니다. 정의는 이겼고 별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용인의 산자락에 푸르른 녹음이 짙게 깔린 초여름, 지상작전 사령부 내부는 여느 때보다 활기차고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민정아 중사가 주도하여 설립한 별빛 재단이 국방부 산하 공식 기구인 군 인권상생센터로 격상되어 통합되는 날이자 지난 수년간 군의 어두운 관습과 싸워온 모든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는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 앞에는 정의로운 군대, 존중받는 군인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도숙자와 서진혁 준장이 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성했던 그 장소는 이제 소통과 치유의 장소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강당 안에는 계급에 상관없이 병사들과 간부들이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비굴함이나 하급자를 멸시하는 오만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중사는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중사 계급장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고
가슴팍에는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이 묵직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복 주머니 속에 소중히 간직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낡은 사진 한 장이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분이 사랑하셨던 이 군대가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어요. 민정아는 사진 속 부모님의 환한 미소를 보며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지후 중령 진급 예정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사한 꽃다발을 들고 민정아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아야, 준비 다 됐어? 총장님께서도 도착하셨어. 오늘 내가 할 연설,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꾸는 문장이 될 거야. 강소령의 격려에 민정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강당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이 일제히 일어서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총장의 조카를 향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부조리에 맞서 스스로를 던져 정의를 구현한 진정한 영웅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민정아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장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에는 권태호 참모총장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조카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과거 민정아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위가 아닌 인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민정아의 목소리는 용인의 대지를 울릴 만큼 맑고 힘찼습니다. 우리는 계급장을 답니다. 하지만 그 계급장은 누군가를 누르기 위한 무게가 아니라 내 옆의 전우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의 무게입니다. 제가 처음 하사로 임관하여 용인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백없는 고아라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뒤에 국가가 있고 제 옆에 여러분과 같은 전우가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장내에는 숙연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군대에서 고아나 흑수저 같은 단어가 누군가를 비하하는 무기로 쓰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이며 서로의 인격을 지켜줄 때 비로소 진정한 강군이 될 수 있습니다. 선봉부대가 보여준 이 변화의 물결이 전군으로 퍼져나가 다시는 부당한 지시에 눈물 흘리는 군인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정아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권 총장은 단상으로 올라와 조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된 후 민정아와 강지훈은 부대 뒤편에 고요한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어느덧 꽃잎은 다 지고 푸른 잎사귀들이 무성해진 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꽃길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아야, 이제 우리 다음 주면 결혼식이네. 용인에서 올리는 결혼식이라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 강소령의 말에 민정아는 수줍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는 도숙자 씨나 서준장님 같은 분들이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군대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한편 멀리 떨어진 교도소에서 출소한 도숙자는 예전의 화려함은 모두 사라진 채 초라한 옷차림으로 용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편의점에 놓인 신문에서 활짝 웃고 있는 민정아 중사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대한민국군 인권의 상징, 민정아 중사와 강지후 중령 진급자의 결혼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도숙자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녀가 짓밟았던 하사가 이제는 나라의 보배가 되어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질없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 역시 학교에서 부모님의 죄가로 인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며
인과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온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년 뒤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 연병장에는 민정아 중사의 이름을 딴 민정아 인권상 시상식이 정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사로 진급하여 부대의 주임원사를 꿈꾸는 베테랑 군인이 되었고 강지후 중령은 군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의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부모님을 닮아 씩씩한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엄마의 전투복에 달린 선봉 마크를 만지며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정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용인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위에는 부모님의 별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당당하게 걸어갈 수만 명의 후배 군인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떳떳한 진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인의 선봉부대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부당함에 굴하지 않는 용기,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가슴, 그리고 끝내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 민정아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모든 장병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별빛으로 남았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장병들의 활기찬 구호가 다시금 용인 땅을 깨웠습니다. 선봉, 정의로운 군대, 우리는 하나다. 그 함성 속에 민정아 상사의 밝은 미소가 벚꽃처럼 피어났습니다.